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2주의 쟁점을 정리해드리는 시간 스모킹건의 진행을 맡은 김건입니다. 오늘 민경호입니다. 있습니다. 오늘도 게스트로 민경 대표님께서 3주 만에 아, 다시 좀 도와주시러 나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좀 잘못 봐서 김건모인 줄. 이런. 요즘 또 그런 뭐 이슈가 지금 영상 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가볍게 이거 이야기 한번 해보죠. 요즘 미세먼지가 좀 극심하죠. 네. 미세먼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또 왜 이렇지 했는데 오늘 아까 건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복잡하게 연관돼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호흡기가 조금 좋지 못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좀 상당히 불편함을 좀 갖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건강을 위해서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세먼지는 그 중국발 스모그가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중국에서 전력난 문제로 골머리를 좀 앓았었죠. 이게 또 더 뒤로 파보면은 뭐 호주와의 갈등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중국에 대한 뭐 다른 여러 견제 뭐 그런 것도 있을 테지만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들이 뭐 맞물려서 중국의 전력난을 이끌어냈고 결국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올림픽을 하는데 그걸 맞춰서 우리도 탄소 좀 중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놨지만 에너지가 전력 수급이 안 되니까 결국 석탄 생산량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력난의 석탄 생산을 다시 늘렸죠. 그래서 6년 7개월 만에 최대치랍니다. 지금 이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우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요소수 문제도 그렇고, 네네. 요소수 문제도 그렇고 전력난 문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얽혔을 때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잖아요. 요소 문제랄지 요소수 문제랄지 근데 뭐 미세먼지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빈발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어떤 변화를 암시하는 듯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 창문 밖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그 원인이 된 거고 지난 대선에 생각을 해보면은 미세먼지 공약들 참 많았죠. 많았는데 좀 잘 이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괜찮은 대책이 마련돼서 실제로 이행돼서 미세먼지가 좀 감축이 됐으면 좋겠네요. 소희부님 미대행에서는 안 나온다고요? 지금 문제가 좀 있나 본데 일단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구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준비한 주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스권에 빠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 지지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각각 순서대로 5일, 10일, 15일, 19일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국민의힘 대선 단일 후보로 선출된 이유 이걸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이재명 후보랑 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하던 지지율이 갑자기 이제 10% 이상 오르면서 이거를 2주 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지난달이랑 비교하면 더욱 명확한데요. 이게 지난달이랑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보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30% 초중반대를 계속 머물고 있는데 그 원인이 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윤석열 후보의 10% 상승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 실수가 잘 안 보이고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은 좀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컨벤션 효과까지 결합되니까 저렇게 된 게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답보 상태는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김혜경 여사 이런 것들 구조적인 문이 계속 이렇게 쌓이면서 세력 확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내부에서도
이재명으로 계속 갈 수 있냐라는 자중질환이 있고 또 하나 뭐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안철수와 심상정이 약간의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한 번쯤은 거론할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은 네네. 뭐 그건 아닐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결국 대장동 사태에 대한 네, 대처 문제라고 네,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장동에 대한 사실과 국민들의 인식 이건 다른 점이 좀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미래대한 행동이나 뭐 따로 해서 파헤치고 저희가 주장한 대장동의 그런 수익 구조가 그게 사실이든 아니면 진짜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해명했던 것이 사실이든 그거는 둘째치고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시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보기에는 대장동에 아파트를 지었대요. 지었답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그런데 이재명이 그때 성남시장이고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더라. 이 정도죠. 일단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 인식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실관계의 정확도와는 크게 관계없이 이 정도로 오랫동안 저희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됐죠? 처음 한지 한 3달은 된 것 같은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면 굳어지게 되고 이게 프레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이게 단순한 프레임 정도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고 보고는 있지만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유동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유동규 씨. 유동규 씨가 처음 구속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중도층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을 그래도 상당히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의구심이 맞아요. 증폭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김만배나 이렇게 계속 구속되니까 뭔가 있다라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거고 시간이 가면서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어른들은 전후 사정상 저거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규모도 상당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 판결과 무관하게 대중 여론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뭐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뭐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특검 찬반론에 있어서도 찬성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 탈출을 위해서 18일 목요일에 특검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전 이것도 이미 늦었다고 봐요. 그렇죠. 늦었죠. 이미 다 끝난 얘기죠. 그리고 초반에 했어요. 어차피 지금 특검 받겠다고 선언해도 대선 전까지 특검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검 하려면은 뭐 특검 관련 법 다시 새로 제정을 해야 되고 특검 누구 들어갈지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해서 특검 과정 다 거치려면은 3월 9일 전까지 결론이 나기는 쉽지가 않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캠프나 범여권에서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받느니 마느니 갖고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재명 저 상황이 되면 좀 솔솔치 않게 나오는 그 어떤 가령 이해찬 등판론이랄지 양정철 등판론이랄지 후보 교체론이랄지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뭐 기재부 뭐 예산 기능 분리 어쩌고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이미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굉장히 근본적인 정치적 어떤 결단과 판단이 필요한데 자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력을 한번 봐야 될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에도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 말이죠. 그러니까 말뿐인 그런 얘기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저는 운동권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좀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어도 도덕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하겠지.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대장동 사태, 김혜경 의원 여사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망가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해경군 김씨 사태. 그거.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행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지금까지 좀 많이 보여왔잖아요. 결국은 지지에 있어서는 이슈 자체보다는 그 이슈에 대한 태도, 그 이슈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재명 후보가 이 박스권에 갇힌 30대 초반에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탈출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역대 대선을 살펴봐도 선거 3, 4개월 전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던 후보가 한 케이스 빼고 전부 당선이 됐습니다. 한 케이스가 누군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오케이. 네. 이때 선거 4개월 전에 이회창 후보, 당시 이회창 후보랑 1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선거 23일 전에 정몽준 후보랑 단일화를 하면서 막판 대역전승을 거뒀죠.
드라마틱했던 한국 정치는 정말 드라마틱한데 아주 박빙구도로 갈 거냐 아니면 한 후보가 좀 원사이드하게 리드한 국면으로 갈 거냐 해서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현재 국면으로서는 원사이드 국면으로 간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도 변수는 많습니다. 네, 그렇죠. 검찰 수사 변수 양쪽에 다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 지금 남아 있는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들 있죠. 그 후보들과의 단일화 문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 시간도 지금 3개월 반 정도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을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 내의 정치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번뜩임 뭐 그런 게 없는 이상 지금은 세 가지가 변수겠죠.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자멸하거나 어떤 커다란 정치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근데 그렇게까지 갈지는 않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해찬 등판론이랄지 뭘지 민주당 안에서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치적인 판을 자체를 뒤집어 엎거나. 세 번째는 이제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뭐 이런 후보 단일화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땐 이 정도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박빙승부라야만 되는 건데 지금 표 차이가 한 12% 정도 나는 거니까 그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상대 후보 측에서의 큰 지지율 감소 그 정도의 변수가 나와야지 그 반작용 호재로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일정 수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수준 예를 들면 한 5%에서 6% 정도의 상승이 그런 게 없으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런 뭐 대선 판도 자체를 뒤흔들 만한 그런 엄청난 변수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자 몸조심이라고 지금은 뭐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 그 정도로는 뭐 게임이 여러 잡음 정도는 남아 있죠. 그 정도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안철수 그다음에 김동연 그다음에 심상정의 행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시속 게임을 하면서 뭔가 자기 지분을 챙기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윤석열과 시속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심상정은 시속 게임을 할 건데 최근에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당 정치 청산을 위한 뭐 범국민 정치 기구를 꾸리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해서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이 하나로 묶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좀 흥미있었는데 안병진 교수라고 안병진인가 그 미국 정치 전공하시는 분인데 네네. 이분이 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더군요. 아마 그래서 요 중도 삼 후보도 그러니까 좀 편승해서 후보 단일화 하는 정도로는 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막판에 세 후보가 연합을 하면서 판도를 그러니까 3자 구도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또 국민의당 그리고 새로운 물결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정당 자체의 이념 그리고 구성원들의 이념 생각 차이가 좀 심해서 그 자체가 가능할지 그 동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미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지원님 감사합니다. 머리 보시라고. 저번에 머리를 좀 깎았는데 괜찮아요. 제가 머리를 한 달 넘게 기르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요 분석과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 지금 최근에 문재인 지지율이랄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랄지 이재명의 지지율 같은 거는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김대중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아들 비리 같은 걸로 무너질 때, 노무현이 막판에 무너질 때는 대책 없이 무너지거든요. 네네. 막 10% 5%씩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저 상태면 그러니까 30% 지지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걸 유지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여론 지형을 보면 한 2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건 지형을 보면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40, 50대층 그다음에 전라도층 이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이 진영 논리에 기초한 강한 지지 이런 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하면 비합리적인 지지가 강하게 형성돼 있어요. 제 친구랑 한번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일단 그 사실을 안 들으려 그래. 그런 건 난 없었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주변에서 막 이재명 막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감은 없어.
그런데 막판에 이재명을 찍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30%의 지지의 상당 부분이 저런 유권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거로 보이냐면 내년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그쪽이 쉽게 그 선거 결과를 승복하겠냐라는 느낌이 사실 저는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그런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아, 예, 그렇죠. 지금 그러면 곽상도 의원 얘기는 꼭 빼놓지 않고 하실 것 같은데. 곽상도 의원이 그냥 에피소드지 뭐 그게 전체 정치 지형을 바꿀 만한 뭐가 아닌데도 그런 거죠. 뭐.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40%대가 나오고 계속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딱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사회의 중추 세력이 어떤 사상적 흐름에 딱 가 있어서 어떤 세상의 어떤 유연한 또 합리적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가 지금 대장동권 정도 되면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그 심증이 가거든요. 아, 예. 심증이 가죠.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데 그것조차를 네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특정 세대 그리고 특정 지역에 어느 정도 국한된 그런 지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셨던 이 추후 선거 이후 승복을 하겠냐.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있었죠. 부정선거를 아직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분들이 이미지가 전체 정치권이라든가 현재 제도권에서는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미지를 갖다가 뒤집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연합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파 형태의 그 부정선거로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후에 그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흐름은 사회의 중추 세력인 50대가 하는 거라서 40대가 하는 거라서 매우 위험하죠. 저는 사실은 그 상당히 위험하게 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대해 자체가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집권 후에. 그래서 사실 뭐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압도적인 승리, 그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거 아니면은 지금 국회의원도 민주당이 180석 정도를 가량 먹고 있으니까 의회와의 소통 그런 것도 잘 되지 않을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 지지율이 뭐 높게 나와서 그거를 명분으로 뭐 앞으로 뭔가를 한다거나. 그거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와의 충돌, 서울시 시민단체 충돌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있을 어떤 갈등을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심각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단순 지지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중도 세력,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 또는 김동연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좀 폭넓게 연합 전선을 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리더이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룹 중에서 아주 너무 지나치게 꼴통들만 이렇게 배제하는 이런 식의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언급을 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박스권 지지를 탈출 못하는 것들은 특정 지지층, 특정 연령, 특정 성별의 확장성이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030 여성들에 대해서 지지가 안 나와요. 그래요? 2030 여성 같은 경우는 특별하네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형수 욕설 사건, 그게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줬었고, 마초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네요. 마초 같은 이미지라기보다는 뭐 아무튼 그런 더 심한 욕설, 거, 더 그런 거. 마초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그것 말고도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뭐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의 그런 성추문들, 그런 것들이 연쇄에서 발생하고 같이 묶여버리니까, 그러네요. 내가 아무리 좀 젊은 뭐 여성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재명은 못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가 나왔으면은 이낙연 후보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실제로 나만 해도 그러니까 그 이재명하고 김부선 씨 문제랄지 뭐 욕설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막 떠돌 때 사실은 대체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저렇게 했겠냐 싶은데 김혜경 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정말 약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약간 변했어. 그 영역은. 그러니까 이미지의 문제가 상당히 크죠. 네.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그것도 후보 본인과 캠프 역할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캠프의 참모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다 합쳐져서 이미지로 나온다. 네. 그게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적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6일 화요일이었죠. 네, 넘어가네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약 3시간 반 동안 화상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두 정상이 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 초유의 관심을 가졌는데 받았는데 그죠? 정말 초유죠.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여기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좀 없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견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회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우선 뭐 업그레이드된 패스트 트랙 있죠.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뭐 미국 기업인 경제인들의 중국 입국을 쉬워지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경제적 협력을 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유엔 바이든 대통령의 논란의 그 한마디가 나옵니다. 하나의 중국을 미국은 지지한다. 그게 논란이 됐다고 보는 이거 토론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논란이 좀 됐습니다. 왜 논란이 됐냐면은 그거 한마디를 가지고 확대해서 그 제목이 되니까요. 기사의 제목이.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대만의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그러나 아니면은 뭐 대만 해협의 지금 현재 상태를 바꾸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홍콩,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도 언급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그리고 경제적인 관행 그것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 통상적으로 한 이야기들 마무리할 때 뭐 국가 간 경쟁 우리가 뭐 미국과 중국이 있으니까 이 경쟁이 갈등으로 바뀌게 하지 말자. 우리의 책임이다. 그것은. 그리고 상호 존중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자. 공존하자.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예견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대만이 독립국가다라고 했다면 중국과의 갈등은 이것으로 완전히 뭐 어떤 임계점을 넘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 충돌 또는 긴장 상태로까지 가는데 미국이 그 정도를 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뭐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일단 하고 군사적 충돌은 자제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당초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만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는 건 예견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봉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언론에서 이거 뻥튀기 한 것 같고 한국의 여론에서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 다 예견됐던 사태인데 흥미있는 거는 이제 미중 간의 관계보다도 그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볼 때 중국 공산당 역사 결의가 아주 내가 볼 때 주목할 만한 사건이죠. 그죠. 저는 이제 중국의 역사 결의가 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세대인데 마오쩌둥의 45년 1차 역사 결의가 있고 이거는 소련 공산당 코민테른 노선을 극복하면서 마오쩌둥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그거고요. 그 다음에 81년도에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으로 나서는 그거죠. 근데 요번에 시진핑의 역사 결의는 제가 보건된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선에 관해서는 별게 없고 대신 중국이 이제 시진핑을 중심으로 중화 민족의 부흥을 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향후 지난 한 5, 6년간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매우 경직돼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바이든과
이게 1대1로 다이다이 붙은 거죠. 따라서 향후의 미중 관계는 이번에는 봉합됐을지 몰라도 매우 위험한 상태로 가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미국 내부의 동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엷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체적인 동맹 관계에 대한 리더십은 잘 가져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미국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중 관계는 하여튼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그러니까 동맹 규합, 그다음에 또 공급망의 어떤 재구성 이런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단 군사적 충돌 이거는 좀 나중으로 미루는,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괜찮은 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고 좀 좋은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는 뭐 굉장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상태고, 실제로 여러 논의를 이끌어가고 미국이 한마디를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자산들의 가치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미국 내부적으로는 바이든 지지율이 취임 이후 계속 최저치를 찍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결의를 하면서 시진핑의 거의 종신 집권을 황제죠, 황제. 확립을 했고, 내부적으로 하나의 중국 그리고 그런 중화사상 교육을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결속을 다져놓은 모습인데, 국제적으로는 여러 문제들과 위기에 봉착을 해 있는 거죠. 뭐 호주와의 갈등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아까 뭐 오프닝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뭐 요소수 전력난 문제 그런 것들이 상충되는 그런 사실 지점입니다. 중국 석탄, 그러니까 중국과 호주 간의 석탄 수입, 그 다음에 중국의 석탄 발전소의 어떤 걸 통한 건데,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미세먼지 이런 게 벌어지면 향후에 미중 간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만 이 비화되더라도 한국은 상당히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이 망할 때 저는 그때 대학교 한 4, 5학년이었는데 그때는 전혀 충격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서서히 마치 쓰나미가 한 몇십 킬로미터 앞에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내용 회담 내용을 좀 보면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지지 이 카드를 던졌잖아요. 그거는 그냥 미국이 던질 수 있는 당근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도 또 던져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당근 중 하나죠. 그거 이게 넘어서면 전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노선이 이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너희가 원하는 단어잖아.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아까 댓글에서도 한번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만에 대한 현상 유지죠. 그래서 뭐 대만에 있는 그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회담에 대해서는 조금 뭐 실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아니 그건 굉장히 과도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은 그냥 그건 헌법을 부정하는 것만큼 강력한 거고, 90년대 중후반에도 미중 갈등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에 뭐 군사훈련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레토릭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원하는 말을 해줬지만 실제 압박은 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 정도 압박하는 건 상당히 심각한 압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쪽에 있는 대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바이든이 이 회담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길 바랐다. 이런 바람들이 좀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는 못하죠. 그럼 실제적으로 무력 충돌이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국이 중국한테 한 얘기, 너희 안에서 뭐라고 생각하든 무슨 중화사상 뭐 하나의 중국 뭐라고 생각하든 그리고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게 하면서, 그러나 이 하나의 중국 이거 한다고 밖으로 뭐 대만 뭐 홍콩 뭐 신장 위구르 하면서 무력 쓰면서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런 경고문 통첩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G2 해가지고 뭐 미중 뭐 세계 패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거 핸들은 미국이 잡고 있다.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G2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동맹국이 어떻게 그러니까 재편성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뭐 호주, 뭐 영국, 뭐 이렇게 규합을 해버리면 뭐 중국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담 당시에 양 정상 간에 뭐 큰 갈등은 보이지 않았고 이 회담 자체가 두 정상 간의 직접적인 갈등을 좀 누그러뜨리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회담 직후 이런 평가들이 외신 쪽에서는 좀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음 이걸 좀 보시면은 베이직 올림픽 저거 네. 저건 좀 세더라고요. 회담 다음 날인가 저게 다다음 좀 날에 메시지인 것 같아.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회담 직후예요. 이틀 지났는데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인 보이콧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거는 상당히 강한 발언이죠. 강경한 발언이고. 상당히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입니다. 저거는 외교적 보이콧은. 이 중국이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그거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탄소 감축을 하는 것도 올림픽 신경 쓰는 행보고 뭐 국제적으로 계속 그러는 것도 신경 쓰는 행보긴 한데 뭐 그리고 또 코로나 프리 우린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했다 이런 광고 효과도 뭐 어느 정도 노리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교적 보이콧을 미국이 검토한다. 보통 올림픽을 진행을 하면은 뭐 정상은 아니더라도 외교 사절 정도는 다 그렇죠. 같이 이제 가는 게 관례였거든요. 올림픽이 굉장히 정치성을 띠고 있는 거죠.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83년 LA 올림픽 때 서로 이렇게 보이콧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예상보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평온하게 끝난 듯 하는데 그 다음 날 저렇게 좀 예민한 카드를 던진 것 같아요. 강수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차관이 미국에 가서 한미 공조에 대한 회담을 진행한 자리입니다. 저걸 저렇게 했군요. 그런데 거기서 그 미국 차관급이 나왔겠죠. 그래서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를 했다. 이런 미국 전문가들의 비판, 칼럼, 뭐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좀 심각합니다. 최정권 그 다음에 저기가 누구죠? 정의용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중국에 대한 또 북한에 대한 인식은 좀 상식 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그 버젓이 약간 그 대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저렇게 웬드 셔먼이거든요. 이 최정권 저 문정인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런 들어가는 건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기류가 문재인 캠프 최고위급 라인에 형성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고위급에 있어요. 너무 고위급에 있고 이재명 캠프 인사에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지금 저게 그러니까 2000년대 1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러니까 2018년부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됐다라고 하면 2010년도에 있었던 상황이 한미 동맹을 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하고 이 구도거든요. 이 구도에서 한국이 등거리 외교 균형자론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때라면 그때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이해할 수는 있는데 지금 2018년 이후에 완전히 저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저기 차관인데 외교부 차관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본심을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뭐 미국 쪽에서는 전문가들이 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그렇죠. 큰 단어가 과대평가된 단어고 이거를 너무 한국이 자주 사용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국이 중국과 수교한 게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뭐 북방정책 일환으로 처음 수교를 했는데 그때의 대중 정책과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크게 변한 게 없는 거 이런 생각. 차라리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어땠냐면은 주로 경제적인 욕구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우리가 먹자 뭐 이런 거였지 중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 외교적인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생긴 게 언제냐면 2000년대 중반이에요. 중반. 특히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이 미중 사이의 균형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2년도 시진핑이 들어설 때 2015년에 사드를 갖고 격렬히 충돌을 했고 사실상 중국 편에 경사됐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중국에 대한 관념 체계 어떤 그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내년 대선 끝나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누구보다 친중국적인데 그 누구보다 중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은 베이징 올림픽 이걸 계기로 종전선언 하는 거를 내년에 종전선언을 하는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선 직전 또 큰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베이징 올림픽 때 뭐 정상회담 한다는 얘기도 파다하게 퍼져 있잖아요. 남북 이중 뭐 이런 식으로. 종전선언은 그러니까 평화협정, 정전협정 뭐 이거 같이 다 뭐냐면 주한미군의 어떤 또는 미국의 군사적 지위를 흔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건 운동권의 뿌리 깊은 그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요즘 계속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저 자리에서 wendy 셔먼 차관이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양자택일에 기로가 놓이면은 너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런 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이렇게 놓이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 사실 지금 놓여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는 내년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한국의 국제 전략에 대한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와 또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가 지금 경합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내가 볼 땐 한국 외교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와 무관하게 미국이 좀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이 개입하는 여지가 지금 흐름이 있는 거죠. 웬디 셔먼도 그렇고 뭐 지난번에 오소프 상원 의원이 와서 했던 얘기도 뭐 다 등등등이 다 좀 이렇게 아직은 점잖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잘 하고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신경을 써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뭐 알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 정도고요. 오늘은 조금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이후에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저도 일정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스트림 설정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미래에 대한 행동 채널에는 동시 송출이 안 나가고 지금 뮤직 채널로만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저희가 해결책을 모색을 해서 다음에는 문제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인트로 영상에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이런 일 없게 제가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건 임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